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이게 중국으로 치면天安문 광장 간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 측이 러시아 간 거 신경 쓴 거라고 하는데요. 과연 북핵 돌파구가 열릴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저는 연배도 비슷하고 또 성장 과정도 비슷하고 기질도 닮은 점이 많아서 많이 통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께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노력에 대해 적극적인 이해와 지지를 표명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 강경 대응 쪽으로 문 대통령이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봉 전 국정원실장, 강철한 북한전략센터 대표,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차 핵실험 이후에 첫 해외 방문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의 출국길, 그동안에 가셨던 것 달리 트랩을 밟을 때 보니까 상당히 어두운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푸틴 대통령에게 오늘 요구했던 것들 얼마나 받아들여지게 될까요? 일단 지금 동방경제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가 이제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서 만든 이제 모임입니다. 아마 이제 경제 관련한 주요 이슈들인데 이번에 이제 북핵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지금 아베 총리도 참석을 하고 있고 해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푸틴 대통령과 이제 정상회담을 가지고 일단 대북 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강한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푸틴의 어떤 태도 자체는 보면 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압박과 제재만으로는 이제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지만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해서는 일단 푸틴 대통령이 북한 민간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걸 해서 사실상의 어떤 좀 거절 비슷한 입장들을 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러시아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기존에 가지는 입장 이것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금 워낙 북핵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일단 북핵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가자는 그런 공감대를 일단 형성을 했지만 구체적인 어떤 안에 대해서는 크게 성과는 못 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푸틴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은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북한에 파는 석유라는 것이 1분기에 4만 톤밖에 안 팔았다. 그러니까 원래는 말이죠. 한 2, 3년 전에는 판 게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김정은이가 원유 수입선을 러시아로 많이 돌려가지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만 톤 팔아먹었거든요. 근데 금년도 4만 톤이 좀 줄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16만 톤밖에 안 되니까 곱하기 4를 해봤자.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거의 미미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의 그 노동자 송출도 좀 중단해달라 그랬더니까 노동자 한 3만 명밖에 안 되니까 그건 하나도 없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러시아는 한국하고 장사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이 동방경제포럼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나 동북 국동지방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기를 원하면서도 북한과 장사는 계속 하겠다는 이런 저희거든요. 원유도 좀 팔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노동자를 활용해서 그 지역을 개발도 하고 이런 걸 계속 하겠다는 저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러시아는 뭐 우리가 이번에 유엔 제재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파견 노동자에 대해서 과거의 노동자들의 시위 영상도 뉴스앤 이슈에서 전해드리곤 했었습니다. 적지 않게 아마 러시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애써 그렇지 않다 폄하하면서 이 사안을 무겁게 보지 않으려는 푸틴 대통령의 분위기가 엿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북한과 러시아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해외 근로자들을 이제 파견해서 주고받고 했는데 원래 이제 러시아가 북한에 이제 무기를 팔아먹으면서 돈을 못 주니까 시베리아에 근로 인력을 파견해가지고 돈을 갚는 식으로 이제 했거든요.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베리아 벌목장보다는 주로 이제 건설업에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러시아의 건설업체들이 북한 근로자가 없으면 그 공사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가의 노동력에 또 질이 좋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가 필수다. 그래서 많은 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 러시아 건설 경기가 완전히 붕괴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정경 유착도 있고 이제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단절하기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또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중국의 압력을 피해서 러시아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그 시진핑 주석이 그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바람에 네. 지금 북한의 모든 외교 노력은 지금 푸틴 대 김정은의 정상회담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지금 엄청나게 푸틴에게 지금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북한의 입장을 완전히 거절하지 않고 약간 좀 지렛대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네. 제재만으로 안 통할 것, 풀을 뜯어먹을지언정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푸틴 대통령입니다. 과연 우리가 엇박자로 비춰지지만 돌파구를 함께 마련할 수 있을지요? 제재와 관련해서 제작진이 한번 찾아보니까요. 북한의 외화벌이 틈새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수산물 바깥으로 빼내지 못하게 했는데도요. 중국 단둥 지역에서 이것저것 북한산 조개와 물고기가 팔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饭店用这个没沙子，到时候一炒出来，那能吃啊。像国产的，一旦洗不干净，有一个两个沙子，直接客户就退货了。老板，黄贝还有吗？啊，黄金贝。黄金贝没有了。 이런 부분들 마치 소나기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북한은 김정은의 이해할 수 없었던 자신감들은 버릴 건 다 벌고 마약을 팔든 뭐 하든 우리가 달러를 챙길 수 있다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중국은 천리 국경이 돼 있고 또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이걸 네. 완전히 봉쇄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그 서해상 같은 경우에는 꽃게가 나오고 또 네. 이제 뭐 광어라든지 또 조개가 또 아주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북한의 수산물들은 워낙 고가에 팔리기 때문에 네. 중국의 어선들이 이제 그 어업 금지 이런 것 때문에 북한에 와서 물품을 주고 이제 그걸 이제 사가거든요. 네. 그리고 동해상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산 털개가 아주 유명합니다. 아, 네. 그 털개는 전부 다 일본에 수출했었는데 일본이 그걸 막아버리는 바람에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일본에 팔 때보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그 북한의 수산물들이 아주 중국에서 인기가 좋기 때문에 이걸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막는다고 해도 이 중국의 어떤 그 일반 밀수꾼들이나 상인들이 바다에서 공해상에서 다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봉사하기는 쉽지가 않다. 네. 그래서 이거는 중국 정부의 좀 고강도의 어떤 조사와 어떤 그 감시가 있어야지만 이제 분절되는데 네.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중국 당국이 일단 구멍을 좀 뚫어놔가지고 네. 북한 수산물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게 구멍을 뚫어놓는 것이 중국의 그 해경이 네. 통제하는 게 밤 10시까지랍니다. 그러면 밤 10시 넘어서 새벽까지는 아무도 통제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시간 중에 북한 어선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공해상에서 중국 어선에다가 북한 수산물을 이렇게 팔고 하기 때문에 현재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방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단동 쪽이 그렇고 저 네. 반대쪽에 이제 동해안 쪽에서는 중국에서 이 북한 어산물을 수입을 할 때 러시아산이라 그러면서 수입을 한답니다. 그래놓고 그렇군요. 팔 때 러시아산이라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소비자한테는 이게 네. 북한산이다 그러면서 팔아먹고 있죠. 네. 이제 중국 그 당국이 사실은 그 청렴도가 우리 이 사회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네. 저런 밀수업자들 그리고 저런 밀수를 해서 도매를 하는 그 도매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해양 경찰에 굉장히 많은 로비를 합니다. 따라서 그렇군요. 그 방금 이제 김 교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동해에서 같은 경우에는 배로 그냥 아예 체인지를 해버리는 네. 그런 대규모 밀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사실 뭐 중국이 그 북한 영해로 들어와서 어업을 하려고 하면은 북한 해군에게 어업권을 사야 되거든요. 네. 그 어업권을 사서 들어와서 어업하는 것보다 저것을 그냥 바로 사가는 게 훨씬 더 이익이 크고 자기네들 노동력도 들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사실은 중국 그 당국이 청렴도가 아직까지 우리 기대하는 만큼 되지 않고 또 북한이 김정은이가 모든 단위 소조들에게 외화벌이를 지시를 해놨기 때문에 또 네. 외화를 벌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북한 당국이 방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죠. 나룻배에서 중국 유람선으로 바로 직거래를 시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유통으로 보면 B2B를 해서 떼기로 돈을 벌어들인다는 것 같습니다. 마약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에 추가로 선물을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이제 그 회담에서 북한 대표가 나와서 이제 미국에 선물을 준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추가적인
대북 이제 그 미국에 대한 또 협박을 이제 한 것이죠. 특히 이제 이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보면 결국 이제 본인들이 지금 핵 능력 자체나 미사일 능력 자체를 좀 더 이제 고도화시키겠다. 또 네. 앞으로도 더 이 선물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이제 국제회의석상에 사실 공공연하게 저런 식의 도발을 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좀 자신감이 있다라는 아마 표현일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이제 추가적인 도발을 할 것이라는 좀 예고적인 성격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보면 이제 점점 이 어떤 국제사회에서 이제 좀 더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좀 힘을 받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화성 14호를 쏘았을 때 김정은의 직접 한 말이 이제 미국에게 선물을 안겨준다 말이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제 그 화성 14호 이후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화성 12호를 제각 발사를 정상 각도 발사를 해서 2,700km 날리고 그리고 또 이제 수소폭탄 공장에 제작 공장에 가서 그걸 보여주면서 또 꽝꽝 생산을 하라라는 지시를 하면서 바로 그 시간 몇 시간 후에 핵실험을 보여줬고 그래서 또 더 남은 선물이다 뭐 이런 거 지금 뭐 그 구구절쯤에서 불과 이제 모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ICBM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정상각도 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재진입까지 보여주는 그런 것들로 해서 미국을 더 당황스럽게 하고 네. 자신들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협상 테이블에 나가더라도 지금 이 가격대로는 나가지 않겠다. 자신들의 가치를 더 높인 후에 테이블로 나가겠다. 뭐 그런 네.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에는 미사일 선물 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요. 정작 북한의 주민들에게는 방사능 선물을 주게 생겼습니다. 이 핵실험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발표할 때도 은근히 마치 유기농 폭탄, 친환경 폭탄처럼 방사능 유출에 대해서 피폭 가능성 신경 썼던 부분이 포착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방사성 물질 노출 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 시험이 이전에 비해 전례 없이 큰 위력으로 진행되었지만 지표면 분출이나 방사성 물질 누출 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곳곳에서 지금 산사태 흔적이 보이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오죽하면 통일부까지 오늘 피폭 가능성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던데요. 네, 지금 요번에 핵실험의 그 강도가 뭐 일본에서는 현재 한 160K가 안 되나라고 이제 판단할 정도로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네. 좀 만탑산 핵실험했던 만탑산 전체가 현재 그 산타세가 났고 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네. 물론 갱도도 붕괴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그 방사능 오염 물질이 유출됐는지 안 되는지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우리 동해상에서는 이게 이제 네. 포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9월 3일 그 당시에 핵실험했을 당시에 바람이 우리 쪽으로 불지 않고 반대쪽으로 불었던가 봐요. 중국 네. 쪽으로. 근데 중국 쪽에서도 일단은 뭐 방사능 오염 물질이 현재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뭐 공기 중으로는 오염이 좀 덜 됐다고 이제 판단이 되긴 합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지하수 오염 문제입니다. 아, 그렇겠군요. 길쭉은 그 사람들이 벌써 금년도뿐만 아니고 벌써 몇 년 전부터 그 귀신병이라 불리는 그 병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네. 하고 있는데 무슨 뭐 원인 모를 두통이라든가 소화불량, 그다음에 불면증, 그다음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 길쭉은 풍계리에 있는 핵시험장에서 내려오는 그 지하수를 자기들이 먹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는 것이 1차 핵실험 전에는 거기가 그 터널을 뚫었어도 네. 그 지하수가 거의 새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핵실험을 하면서 균열이 생기니까 네. 빗물이 좀 더 스며들면서 그게 자꾸 하천으로 내려가서 분명히 오염이 됐을 거로 보는데 북한 당국이 그걸 고지고대로 말할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마 길쭉은 군민들, 주민들의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굉장히 걱정이 네. 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그 체르노빌 그 원전이 폭발을 했을 때 네. 사실 그 죽음의 도시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인근에 암 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습니다. 아, 네. 생겼었고 또 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을 했을 때 그 후쿠시마 원전이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여러 정치인들 그리고 방송인들이 직접 가서 방송도 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해산물 또 농작물을 직접 시식하는 퍼포먼스도 했었거든요. 네. 그 사람들 암으로 다 죽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저 방사능이란 것은 정말 자신도 모르게 자기 몸에 침투를 하는 것이고 네. 또 이제 아까 그 만탑산이 무너진 그런 흔적들을 사진으로 보여줬는데 그거는 이제 핵실험 직후에 유성 촬영을 한 것이고 또 핵실험 직전에 네. 3일 전에 촬영을 한 만탑산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무와 그 나무들이 아주 무성하게 있는데 네. 그 직후에 촬영한 방금 아까 보여줬던 그 사진들을 보면 완전히 흙들이 많이 보입니다. 따라서 그러게요. 많이 무너졌다. 무너졌다는 것은 틈이 많이 생겼을 수 있다. 틈이 생겼다는 것은 방사능 물질이 천천히 유출이 되어서 그 인근 지역을 광범위하게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로부터 좀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으시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이번에 확실히 달라서 북한 주민들, 이 평양 인구 축소도 핵전쟁에 대비한 게 아닐까. 일단 본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실제로 많이 전해지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의 김정일 때부터 김정도 비슷하지만 길줄을 통과하는 그 모든 이제 1호 열차는 거의 서지 않습니다. 네. 여기 방사능이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기들은 가지도 않죠. 이거 웬만한 간부들도 거기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이제 거의 죽음의 지역으로 돼 있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1차부터 6차까지 핵실험장을 누군가 공사를 했는데 단 한 명도 일반 주민들은 공사장에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공사에 동원된 사람들이 누구냐 추적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함경북도 해령에 있는 수용소와 이제 함경북도 이제 화성에 있는 수용소 이 두 개의 수용소에서 수만 명이 동원돼가지고 핵실험 공사를 했다. 이제 그런 증언이 나오는데 사실 그 방진복 한 벌에 한 10만 불씩 합니다, 이게. 그래서 네. 그 핵실험 공사장에서 이제 근무하는 기술자에게도 방진복을 줄 수가 없는데 일반 수용소 그 죄인들에게 방진복을 주고 이제 뭐 공사를 시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수만 명의 정치범들이 그 핵실험장 건설을 통해서 엄청난 희생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예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핵실험을 그나마 아버지 김정일 때는 월요일에 맞춰서 실험을 했지만 김정은은 예고 없이 버튼을 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오늘 잇따라 나왔습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거칠고 폭주하는 김정은만의 성격은 벌써 3살 버릇. 마치 15살 때의 여자친구에게 폭언을 퍼붓던 그 사례로 봐도 걱정된다라고 하는 분석이 오늘 자유한국당 세미나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뭐 남성호 교수가 이제 주제 발표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김정은 같은 경우는 스위스 베른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 거기서 아마 이제 여자친구도 사귀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도 굉장히 그 체인 스모커, 즉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담배 피우는 데서 이제 자기보다 연상에 있는 여자친구가 좀 담배 좀 끊으라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그 화를 내고 상소리를 하면서 이제 그 대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아마 그 여자친구가 이 보통 성격이 아니다. 굉장히 좀 성격이 난폭하고 포악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스위스에 있을 때도 보면 본인이 결국 이제 어쩌면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왕자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성격들이 그때부터 사실 나타났었고 특히 이제 김정은이 이제 실제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을 보면 네. 자기 고모부를 정말 총살을 시키고나든지 또 자기보다 정말 많이 많은 사람들을 뭐 완전히 고사포로 이제 죽인다든지 굉장히 포악스러운 성격들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또 핵실험 자체도 보면 예전에 김정일 같은 경우는 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언제 누를지 모르는 이제 좀 불가예측성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김정은의 그런 성격이나 이런 행동도 중요한 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저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김 교수님이 대북 정보당국에도 계셨기 때문에 당시에 김정은으로의 후계자 선정 작업이 있었을 때 인력을 급파를 해서 저런 거친 매너의 김정은 임금이 되면 이거 정말 한반도 복잡해지겠다. IQ까지 한번 김정은이 어느 정도일지 분석했다는 오늘 주장이 있던데요. 맞습니까? 네, 그 주장이 맞을 겁니다. 네. 맞을 거고 근데 이제 뭐 IQ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그 김정은이가 학교도 자주 안 가고 하니까 뭐 당시에 그 IQ 검사를 했으면 굉장히 낮게 나올 겁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 김정은은 이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그 여성적이고 섬세하고 네.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편집증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 집착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자기 분노를 못 참아서 즉흥적인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네. 바로 핵실험 같은 경우도 아마도 그런 그 어떤 다혈질적인 그런 그 성향이 나타나서 우발적으로 물론 계산은 다 해놨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가
자기 그 성격대로 하는 그런 그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핵 버튼을 누른다는 김정은. 이 거칠고 폭주하는 성격에 맞서서 김정은을 처형하라는 피켓 시위가 오늘 미국에서도 탈북자분들이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이 움직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태영호 공사도 말씀을 했는데 원래 북한 사회는 이제 워낙 조직적으로 잘 짜여진 국가이기 때문에 네. 조직적인 반항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루마니아 사태까지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암묵적으로 고위층에서부터 일반 하층민까지 아주 김정은에 미쳐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집권해서 6년 동안 네. 저 사람이 한 일은 미사일과 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2013년도에 그 신년사에서 이제는 군사 고도화가 됐기 때문에 인민경제를 자기가 좀 책임지고 하겠다. 네.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온 국민이 지켜봤는데 그걸 한마디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머릿속에는 그냥 핵과 미사일, 그러니까 거의 뭐 핵과 미사일의 광신도다. 네.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북한 사회의 희망을 거의 지금 가질 수가 없고 이제 모든 인민들이 지금 침체기에 있는데 특히 이번에 그 유엔 제재를 통해서 지금 북한 내부의 경제가 지금 거의 붕괴 상태에 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지금 자기가 잘했다고 계속 자랑질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 동포들에게 뭔가 그 심지에다가 불을 땡겨만 주면 네.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 그 폭발의 어떤 심지가 뭐냐면 바로 그 외부의 정보들을 북한 내부에 유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이 버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보 통제를 아주 극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일반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김정은이 자기 형의 김정남을 죽였다. 이 소식만 북한 내부에 알려지게 되면 네. 김정은 조건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아주 기본적인 정보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심질나는 것은 이제는 정보 유입을 대대적으로 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여기서 한마디 네. 제언을 좀 드리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북한 인권재단을 만들었어요. 네. 또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현재 여당이 사실은 인권재단의 구성 문제 등등을 이유로 해서 한 1년째 지금 공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 인권재단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이제 인권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지원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네. 1년이 넘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전혀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강경책을 쓰는 게 중요한데 강 대표께서 이야기했듯이 실제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또 우리의 적극적인 공세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걸 하려면 사실 인권재단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빨리 이게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걸 좀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발언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네. 통제라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미국이나 강대국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네. 바로 북한에 대한 공격입니다. 북한이 이 6차 핵실험을 하기 전에 6월 달에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뭐라고 했냐면 핵과 김정은을 분리시켜야 된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며칠 있다가는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레짐 체인지할 수 있는 공작을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핵실험을 해버렸습니다. 네. 아마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그 김정은을 제거하는 또는 레짐 체인지하는 그 공작을 이미 개시를 하고 들어갔을 것이다. 그게 아니면 이제 군사작전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 작업이 아마도 지금 이미 시작이 되었을 것이고 그거 내부로부터의 폭발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은 우리 한반도가 전쟁의 어떤 그 도화선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 안전해지는 뭐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레짐 체인지와 군사작전의 병행까지요. 김정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한일 정상회담도 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오늘 뒷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분이 뭐 불편한 별명이 있습니다만 지각대장. 국제회의에서 상당히 4시간 가까이 러시아 대통령으로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메르켈 총리를 기다리게 한 뒤에서 오늘도 지각을 하셨네요. 네, 뭐 악명 없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 정상회담 넣는 거는 이미 다른 나라에 다 알기 때문에 한 번도 정상 시간에 온 적이 없고 네. 그래도 오늘 34분 정도 지각했다는 것은 그나마 굉장히 난 빠른 겁니까? 것이고 사실은 메르켈 총리하고 할 때는 4시간 늦게 왔고요. 네. 그러나 또 아베 총리하고 할 때는 이 개를 갖다 데리고 왔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정이 결렬인데 사실 저게 푸틴의 전략입니다. 상대방 협상을 할 그렇습니까? 때 먼저 협상의 어떤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상대방을 기다리게 하고 안달나게 하고 이러나 전통적인 좀 전략 쓰고 또 하나는 이 경호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좀 경호가 좀 본인의 위협을 받으니까 이 시간 자체를 충분히 자기가 막 자기의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 2년 전에 최용해가 네. 북한에 러시아에 갔을 때도 그때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늦게 왔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최용해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이제 국정인 관례를 보니까 저 사람 관례를 네. 보니까 총회를 무시한 게 아니었던군요. 네.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그 13년도에 그 태권도 연맹 네. 그 초청을 받아가서 거기서 태권도 구단 명예 단증을 받았거든요. 그럼 단증 받고 빨리 또 이제 대통령 면담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또 퍼포먼스 쇼를 또 했어요. 자기가 이제 KGB 출신이고 여러 가지 어떤 상남자적인 이미지를 계속 과시하는 분 아닙니까, 푸틴 네. 대통령이. 그래 그런 거 하느라고 또 대통령하고 만나는 자리를 또 늦게 가고 뭐 그럴 정도로 약속에 대한 개념은 크게 애초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사냥하고 물고기 잡을 땐 맹렬한 기동성을 자랑하시더니 국제회의에서는 왜 이렇게 굼뜨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하나의 스타일입니다. KGB 네. 스타일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네. 이제 협상에서 본인이 뭔가 좀 얻어낼 것 얻어내고 지난번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보면 결국 이제 다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냥 사진 찍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좀 하나의 네. 또 대국주의적인 또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러시아라는 대국주의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막 회담 때 우리가 좀 늦게 갔으면 어떨지 저도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저게 약간 사회주의권의 어떤 산물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녁끼리 만날 때는 다시 시간을 지키는데 네. 적대 국가가 만날 때는 그걸 깔보거나 뭔가 제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늦게 만나는 그런 관습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로지 세계에는 러시아 하나뿐 골고루 지각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까지 살펴봤습니다.